자, 이제 여러분들과 4강이죠. 정확하게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책 사실 분. 하나, 둘, 셋.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죠. 네, 요렇게 주문합니다. 그러면 네. 자, 네. 10,000원이요. 10,000원이면 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응? 앞에 거. 인강 들어. 자, 자, 내가 모르는 건 다 가르쳐 줄게요. 자, 우리 이때까지 배운 게 총 3강이에요. 첫 번째가 시 어떻게 읽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시적 화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부터 다시. 자,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작품 자체의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절대론적 감상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출제되는 요소는 4가지라고 그랬어요. 정태의기, 정, 서, 태, 도의, 미, 기, 능. 오케이, 입이 다 똑같아지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시를 섬세하게 읽는 방법은 3시오. 첫 번째가 상황, 두 번째가 수식어, 세 번째가 서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학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보기 이랬어요. 보기고, 그 다음에 자, 문제를 보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전략을 짜고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뭘 봐야 돼요? 제목과 작가부터 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중심인지 찾아야 돼요. 하나는 화자가 중심인 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대상이 중심인 시가 있을 수도 있고, 화자가 중심이면 화자의 정서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중심일 땐 대상의 특징을 찾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건 시적 화자라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화자라고 하는 건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자, 근데 5글자로 다시 풀이하면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는 서정 관련데 그 안에 있는 나라고 해서 서정적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적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노래하는가를 시적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형편 이런 거를 시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표현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지요? 15가지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게 9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배우는 게 6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초성 보면 맞춰봅시다. 자, 같은 거를 짝지어서 표현한다. 대꾸라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같은 거를 짝짝짝짝짝 나열한다. 열거죠. 자, 연쇄는 어떤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강아지를 선물하고 강아지는 나에게 연민이란 감정을 선물하고, 이런 것이 연쇄예요. 끝말잇기와 비슷하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같은 말 똑같이 하는 거 반복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고조된 정서를 감탄의 형태로 영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이 아닌 것을 의문의 형태로 설이라고 그랬고요. 그럼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또 자, 말의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 도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대조란 뭡니까? 대조. 두 개의 차이점을 맞대어 비교하는 게 대조라 그랬지요.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애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걔랑 헷갈리는 게 대비라고 그랬는데, 대비는 꼭
굳이 두 개가 반대될 필요는 없고 차이가 나는 것을 견주어서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명암 대조, 명암 대비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뭘까? 나도 몰라. 요거. 점층이요. 반대말은 하가 아니라 강이라 그랬어요. 알겠죠? 점하.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게 6개인데 첫 번째가 서술어를 생략했다라는 말 대신에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하나 뭐 2개의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걸 시상의 한데 모아서 요약한 집약이라고 했었어요. 저 친구 지금 3번째 듣고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생함, 현장감 이런 걸 주기 위해서는 시제를 어떤 걸로 쓸 때? 현재를 시제를 쓸 때 현장감, 생생함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장면에 주목해서 어떤 상황을 서술해 나가는 걸 장면의 주목한다, 초점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2개의 그런 것들이 겹쳐지는 것을 중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박하고 평화롭고 서정적이고 이런 거를 무슨 적 분위기? 목가적 분위기라고 하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대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자, 공부 다시 해서 오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제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3강입니다. 4강이지만 3강이에요.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맞죠? 불이 왜 꺼졌다 켜지지? 자, 시상 전개 방식. 자, 오늘 배울 것도 만만한 건 아니에요. 자, 시상 전개 방식은 우리가 총 8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됐죠? 자, 시상 전개 방식. 시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시를 쓰면서 상자가 무슨 상자? 여러분들 아는 거 다 얘기해봐. 상하 윗상 말고 생각 상자가 있어요. 맞죠? 시를 쓰면서 떠올린 생각을 의미합니다. 저 친구 매우 정상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1번에 뭐가 들어가냐면 시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짓기 위한 착상이나 구상, 그리고 시에 나타난, 얘들아, 요 2번째 말이 중요해요.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을 의미해요. 응? 깜빡. 자, 계속합시다. 자, 사상이나 감정. 자, 사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 생각 사자예요. 상자가 생각 상자예요. 생각이라는 말을 사상 이렇게 표현해 놓는다고. 그 다음에 감정, feel, 오케이.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시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2번째 네모에는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말을 쓰고,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말을 쓰고, 자,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건, 자, 다시, 자, 시인이 말하고 싶은 생각이나 정서나, 자, 시인이 말하고 싶은 생각이나 정서, 시를 쓰는 이유, 요걸 2글자로 압축해봐. 시의 주제라고 하지요. 다시, 요 말이 중요해요. 자, 시의 주제라는 건 시인이 이 시를 왜 썼는가예요.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교훈을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제라고 해요. 그래서 자, 시상 전개 방식이란 거는 이 생각이나 정서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다는 거지. 그걸 시상 전개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2번째, 시상이 전개되면서 이런 생각이나 정서를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온다? 시의 제일 중요한 거, 주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주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상 전개 방식은 중요하다. 자, 근데 자, 잘 봐요.
이렇게 시상 전개 방식을 이야기했어. 여러분들 잘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압축해서 얘기해 줄게요. 시상 전개 방식이란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의 흘러가는 방식이에요. 시의 내용이 일관되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가 흘러가다가 내용이 갑자기 반전될 수도 있고 그런 방식들을 이제 우리가 시상 전개 방식이라 그래요. 다시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뭐라고? 시가 흘러가는 방식. 요걸 시상 전개 방식이라 그런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시상 전개 방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찾는 방법은 일단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거를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상 전개 방식을 8개로 나누어서 공부해 볼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이라고 되어 있지요. 3번은 자, 이거예요. 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봤더니 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서 흘러가는 방식. 이걸 무슨 전개 방식이라고 할까? 시간적 전개 방식이라고 해요. 사실 시간적 전개 방식이란 용어는 기출에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시 전개 방식, 시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시간적 전개 방식인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용어를 쓸 겁니다. 자, 시간을 어떻게 배열할 수 있을까? 순서대로 배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배열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단 우리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지요. 자, 요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해서 이 말을 순행적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순자가 순조롭게, 순서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흘러가는 전개 방식이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에서 과거로 갈 수도 있지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지만 잘 안 써요. 미래에서 현재로 갈 수도 있죠. 이건 잘 안 쓴다고.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돼. 그냥. 그러면 요거는 순행이 아니죠. 바뀌었죠. 그래서 역순행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빈칸 채워봅시다. 3번에 뭐라고? 시간적 전개 방식. 자,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자, 기출 서치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의 순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넘기셔서 16페이지 1번에 뭐라고 쓰시면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면 되죠. 자, 순행적 구성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고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수능에 등장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자, 그럼 봐봐. 과거, 현재, 미래라고만 표현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시간적 전개 방식이라는 걸 잘 몰라. 봄, 여름, 가을, 봄, 죽을래?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가을. 요거 시간적 전개 방식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봐봐. 이거는 자연의 순환 원리지. 이런 거는 맞죠? 시가 요렇게 흘러갈 때는 우리가 순환적 구성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아침에서 점심에서 저녁으로 너 뭐라 그랬어? 너 뭐라 그랬어? 빨리 다시 얘기해봐. 자,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 있어요? 아침에서 점심에서 저녁, 그 다음에 밤, 새벽 요렇게 가는 것도 순행적 구성 맞지요? 근데 새벽에서 아침이 돌아오니까 얘는 자연의 순환 원리에 따라서 순행적 구성을 이루고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됐지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육사의 광야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육사 시인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렇죠? 어느 시기? 일제강점기 시인이 나왔죠. 자, 저 친구 자는 거야? 자, 깨요. 자, 광야. 자, 얘들아, 광야에서 광자가 무슨 광자일까? 빛광. 여러분이 아는 광자는 빛광자밖에 없잖아. 그다음 미칠 광자 하나 더 있죠. 넓을 광. 오, 매우 한자 지식이 풍부한 친구예요. 자, 모르는 애들이 더 많아. 그 다음에 야자가 무슨 야자일까? 밤야 말고. 밤야가 아니야 여기서는. 들야자예요. 아유, 저 친구 매우 국어 1등급답습니다. 자, 자, 국어 1등급은 이런 걸 알아요. 다른 등급의 아이들은 야자가 밤야자밖에 몰라.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광야라는 뜻을 알고 시를 보는 애랑 광야라는 뜻을 모르고 시를 보는 애랑 느낌이 다르겠죠? 많이 달라요. 이걸 밤으로 해석해봐. 해석이 되나? 자, 다시 갑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걸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에만 집중을 해서 이 시를 볼게요. 까마득한 날 네모. 그 다음에 2년에 지금 네모. 3년에 천고의 뒤 네모. 자, 그럼 봐봐. 까마득한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 날을 까마득한 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맞지?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이래. 그러면 요거는 과거의 이야기죠. 근데 둘째 연에서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에서 천고의 뒤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간 순서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오른쪽 네모 박스를 채워봅시다. 1년은 과거, 2년은 현재, 3년은 미래로 흘러가고 있네요. 됐지요? 여기서 내용 파트를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넘어갈게요. 자, 박두진의 도봉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박두진 시인은 여러분들이 안다 모른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고 고운 해야 솟아라. 박두진의 해라는 시입니다. 할 거예요. 기다려봐요. 자, 이런. 자, 그러면 봐봐. 산새도 날아와 우짖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인자 끈인 곳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호이 호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골골을 되돌아올 뿐. 산끈을 길게 느리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밤은 오리니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외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여기에서 지금 연구문이 따로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연구문을 어떻게 할까? 이런 시는 이런 시, 이렇게 연구문이 따로 되어 있지 않은 시는 연구문을 어떻게 할까? 내용을 보고 구분할 수 있고, 자, 여기서는 봐봐요. 시에서는 절대 마침표, 쉼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이제 그렇게 찍지 않아요. 알겠죠? 아니, 지금 슬래시 쳐놓은 건 행의 구분이에요. 행이 바뀌는 거야. 자, 마침표, 쉼표 이런 거 하나도 허투루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마침표가 몇 개 없죠? 요게 연구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요런 데서는. 알겠죠? 주로 그렇게 구분해요. 근데 내용을 보고 연을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굳이 연구보다 안 해도 되는 시도 있고요. 물론. 자, 근데 지금 봐봐. 첫 번째 내용에서 시간이 언제예요? 첫 번째 내용은 저녁? 저녁이에요. 가을산의 어스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아니, 그건 두 번째고. 자, 가을산의 어스름이죠. 어스름이 진다라는 말 압니까? 해가 이렇게 니역니역 지기 전 그런 걸 어스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붉게 해는 넘어가고 해가 넘어갔어. 그러면 밤이 온 거지.
맞죠? 저녁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저녁이 된 거지. 해가 졌어. 그런가? 근데 우리가 7시를 밤이라고 하진 않잖아. 하네? 그럼 넌 밤이라고 하렴. 자, 그래서 이어서 밤은 오리니. 그러면 해가 넘어가고 밤이 왔대요. 밤이라 하네. 자, 그래서 이 밤에 화자가 밤이라 하네? 자, 미안해요. 근데 밤에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어. 쓸쓸하고 외롭고 하나 더 슬프고 오케이 이런 거를 밤이라고 하는데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저녁에서 밤으로 됐지요. 네, 그 다음에 정철의 3인곡 있습니다. 얘들아 다시 자 얘들아 요거 제발 무식하게 읽지마. 3인곡 아니에요. 4미인곡 됐지. 자, 사자가 무슨 사자? 여인사자가 있었나? 사과하다 죽을 사. 다 나오고 있어요. 생각사자. 저 뒤에서 답이 나왔어. 야, 대단하다. 사자가 생각사자예요. 미인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아름다운 사람. 됐지요? 자, 근데 요거 우리가 이제 시를 해석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또 왕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충신영군지사 뭐 이런 거 해요. 자, 근데 얘들아 정철이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한테는 그 매우 악랄한 존재인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시를 쓴 분이에요. 이분이 한 시를 쓰셨다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너무 잘 살렸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왕한테 이 3인곡을 썼단 말이야. 근데 자, 왕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줘. 그래갖고 또 썼어. 속미인곡이에요. 속자가 무슨 속자일까? 속편할 때 그 속이에요. 이탄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개는 매우 문학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어쩌고 저쩌고 이므로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근데 얘들아 이거 봤어. 3인곡 어디서 봤을까? 여러분들 6월 학평 쳤죠? 고등학교 2학년 6월 학평 마지막 문제에 정철의 3인곡과 개랑의 시조와 그 다음에 법정의 무소유가 가나다로 엮여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자, 아저씨. 자, 그러면 갑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해쳐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적설을 헤쳐낸다는 말은 눈을 치운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들아 동풍이 분대. 그러면 눈을 치우는 계절은 어느 계절? 눈을 치워내는. 자연이 눈을 치우는 계절. 인간이 말고 자연이. 아니 자연은 겨울에 치우지 않아. 아니 상식적으로 봄. 저 뒤에 아이처럼 봄이라 해주면 안 되니? 봄이에요? 봄이에요. 자, 그래서 창밖에 얘들아 창밖의 삼근 매화가 뭐였어요? 두세 가지 피었어라. 얘들아 매화는 봄에 핍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중략 꽃 지고 새님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얘들아 꽃이 지고 잎이 났어. 어느 계절? 여름이에요. 녹음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푸른 음자가 그늘 음자예요. 음지할 때요. 자, 그래서 나무가 잎이 너무 많아서 그늘이 깔린 거야. 그게 여름인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나위 정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다. 요건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하라밤 서리김에 기러기 우러날째. 얘들아 서리는 언제 될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서리는 5, 6월에 내리나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서리는 언제 나는 거냐면 가을에 내리는 거야. 가을 주로. 근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봄에도 서리가 내린단 말이니까 여자의 한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 아니 뭐하러 얘기했냐면 서리가 가을에 나는 거라. 그래서 요게 가을이라고.
기러기 울어서 난다 가을이에요. 그래서 그 가을 얘기하려고 5, 6월 아니 진짜 서리가 5, 6월에 내린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문장을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중략도 돼 있고 건곤이 폐색하야 백설이 한빛일제.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한자가 하나 있을 건데 백설 맞죠? 백설은 흰 눈이에요. 눈. 얘들아 설자가 눈인 건 좀 알자. 그러면 봐봐. 지금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매우 아름다운 계절의 순환. 됐지요? 자 그러면 봐봐. 옆에 네모 박스가 진짜 중요한 건데 얘들아 봄과 관련된 단어 한번 볼게요. 동풍 이해됩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봄의 바람. 그렇게 할 것 같았어. 자, 지구과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겨울은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얘를 북서풍이라 그래요. 겨울은 그래서 북서풍이 주로 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왜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여름은 북태평양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얘는 남동풍이 주로 불어와요. 근데 태풍이 불 때는 남풍이 같이 불어요. 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다시 아니 이거는 상식이야. 좀 알아야 돼. 얘들아 봄에는 있잖아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어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어쩌고 저쩌고 지구가 자 여기가 오호츠크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 그러면 얘가 북동풍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얘들아 봄에서는 여기서 바람이 주로 불어오기 때문에 동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할 거는 그냥 외우면 편한 건데 외우면 되는데 굳이 설명했어요. 자 동풍 그리고 이화는 무슨 꽃일까? 백꽃이에요. 백꽃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도화 복숭아꽃 이건 많이 하네. 그 다음에 행화 행자가 무슨 행자일까? 살구나무예요. 외우세요. 그래서 얘들아 복숭아꽃 살구꽃 이 노래 알죠? 고향의 봄. 저는 친구 부른다. 고향의 봄이요. 자 그래서 얘들아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친구예요. 그래서 고전시가에서는 도화 행화 흩뿌려 날째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외우라고. 그 다음에 신록은 얘들아 록자 때문에 여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록은 파릇파릇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새싹. 그래서 봄이라고. 그 다음에 삼춘하류 이거는 춘만 봐도 알겠죠? 얘들아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자로 얘기해봐요. 춘, 하, 추, 동 확인해봤어요. 모르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가을, 기러기, 낙엽, 단풍, 추풍. 얘들아 추자가 가을 추자인 건 알겠지요? 서리. 그 다음에 겨울은 백설, 눈. 됐지요? 기러기가 왜 가을이냐고? 가을에 울어요. 됐지요? 부산 갈매기고. 자 놀래라. 자 17쪽. 자 계절적 이미지와 조응하는입니다. 계절적 얘들아 아직 역순행적 안 했어요? 자 계절적 이미지와 조응하는. 자 조응한다 무슨 말일까? 조응 상응 비슷한 말이야. 응답 이런 거. 그래서 짝을 이룬다는 뜻이야. 적으시오. 짝을 이룬다. 자 축하해. 자 짝을 이룬다. 얘들아
그럼 봐봐. 계절적 이미지와 조응하는 시의 분위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들아, 봄이랑 어울리는 분위기가 뭐니? 따뜻하다, 뭐 설렘 이런 거. 아니면 얘들아, 겨울과 많이 어울리는 이미지가 이별, 죽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봄에 겨울에 이제 이별이나 이런 걸, 죽음 이런 걸 많이 겪은 사람들은 봄에 그리움 이런 걸 많이 느낄 수도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뭐 가을도 왠진 모르겠지만 이별의 계절. 그래서 쓸쓸함, 외로움. 겨울은 고통. 왜냐하면 추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됐지? 단 100%는 아님. 항상 시에선 100%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갈게. 개랑의 시조. 봐봐. 여기서 가 있고 여기서 나 있는 거야. 학평에. 알겠지? 요거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학평에. 제발 기억을 좀 해봐. 자, 이화호 흩뿌렸지? 이화 나왔다. 그래서 뭐? 봄! 이렇게 외치라고. 자, 얘들아, 이화우. 봄, 우가 비예요, 비. 그러면 이화가 다시 백꽃이랬잖아. 백꽃이 흩날리면서 비처럼 내리는 걸 이화우라고 표현해 놓은 거야. 흩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이 사람 이별을 언제 했어? 봄에 했네요.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그 사람은 날 생각할까? 지금 이 사람은,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임을, 저 사람은 날 생각할까? 이게 뭐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들아, 추풍낙엽이 어느 계절인데? 가을의 계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봄에 이별하고 가을에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조위의 만분가는 너무 길어서, 자, 끝에서 네 번째 줄.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가을달 밝은 밤에 지금 울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봐봐. 가나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은 했을 때 답이 뭐였냐면 계절과 어떤 정서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이렇게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하면 얘가 답이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절의 흐름이나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계절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시를 전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도종환의 다시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요것도 넘어가고 밑에다가 답만 적을게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면 찾아오세요, 제발. 찾아오면 답해줘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8쪽. 자, 나머지는 바바박 할 수 있어요. 자, 갈게요. 우리 순행적 구성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자, 역순행적 구성은 역전적 구성이라 하기도 하고 역행적 구성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현재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건 뭐 하는 거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상적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들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를 구성하고 있다 하면 요건 틀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구성한 게 아니잖아.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맞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시간적 정리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형도에 기억할 만한 지나침 있는데, 기형도 작품 중에서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누군지 몰라요. 이런. 엄마 안 오시네. 몰라요? 이런. 작은 방에서 기다리는 거. 그거예요. 엄마 안 오시네요. 그게. 세단? 그게 기용도시예요. 됐지요? 시장 나가서 배추 팔고 생선? 생선은 다른 거예요. 우리 1강의 그 문제 파트에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자, 마지막 연애 봐봐요.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있죠? 이것도 길어서 넘어갈까요? 그를 떠올렸대요.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한 거예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봐봐. 시간의 역전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하면 X. 얘들아, 시간의 역전까지는 맞니? 맞지? 시간이 역전당했잖아. 근데 이게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죠.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어디를 봐서 미래지향적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상황 간의 유사성을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건 맞는 선지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기억할 만한 지나침이라고 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시간이 중요한 게 있고 뭐가 중요한 게 있을까? 시간의 친구, 공간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공간적 전개 방식입니다. 자, 공간적 전개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들렀어? 하고 대상을 나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먼 곳을 바라보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경에서 원경으로 가는 게 있고요. 멀리에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간적 전개 방식은. 됐죠? 그럼 봐봐. 자, 대상을 나열한다. 이런 거는 공간을 자꾸 변화시키는 거잖아. 근데 봐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을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봐봐. 화자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대상의 나열은 화자가 어디를 자꾸 이동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화자는 가만히 있는데 화자가 여기를 바라보느냐 여기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야. 그래서 얘를 무엇의 이동이라 그러냐면 시선이 이동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근경 원경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선지에 시선의 이동이란 말이 많이 보여요. 그게 그 이유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1번으로 가겠습니다. 누가 직접 이동하는 경우? 화자가 직접 이동하는 경우. 자, 박목월의 나무 있습니다. 그 밑에. 자, 우리 이 시를 봤다 안 봤다? 봤다. 우리 징글징글하게 봤어요. 제발 기억 좀 하세요. 옆에 친구 자니? 야! 자, 다시. 자, 이 시를 한 번만 더 볼게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화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맞지요? 네. 그래서 공간이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는지 적어봅시다. 어디에서 시작해서? 유성에서 시작해서 조치원, 공주, 온양, 서울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공간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이 바뀌면서 뭐가 변화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뒤로 봐봐.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어. 그 다음에 나무가 때를 지어 몰려 있었어. 하늘 문을 지킨 외로워 보였어. 근데 마지막에는 그게 내 안에 뿌리를 잡고 있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나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나무랑 내가 같아진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공간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화자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죠. 나무가 나의 모습이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의 주제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왜 찾고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가 뭘 찾는데 결정적 힌트가 되기 때문에 주제를 찾는 결정적 힌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왜 공부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해요. 지금 바빠서 그렇게 많이 막 주제에 심도 있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자가 이동하지 않지만 화자의 뭐만 이동하는 경우? 시선이 이동하는 경우.
그래서 얘들아 화자의 시선만 이동해도 우리는 공간적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공간적 전개 방식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무슨적 이미지가 시선이 이동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그린 시각적 이미지들이 강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대상이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상의 특징을 찾아내기 쉽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거 설명한 세 개가 시선의 이동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내가 달상의 나열에 화자가 직접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화자의 시선만 이동한 채 대상을 나열할 수도 있어. 갈게요. 김광균의 대생 있습니다. 대생이 뭔지 압니까? 몰라요? 미술, 오! 잘했어요. 요거예요. 미술 그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연필이나 이런 걸로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지요. 그런 걸 대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알아 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뭘 만들어 두었다? 보기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보기에 대생이란 어쩌고 저쩌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투덜이를 위해서. 1번 가겠습니다.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전신주 하나하나 기울어지고 먼 곡가선 위에 밤이 켜진다. 2번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불면 꺼질 듯 외로운 들길. 시를 읽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비정상입니다. 뭔가 그림을 한 편 그리고 있어야 해요. 곱다란 노을이 있어. 그 다음에 전신주가 있어. 전신주가 하나하나 기울어지고 고가선 위에 밤이 켜진. 그 다음에 구름은 보랏빛 색치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와 같대. 목장의 깃발과 능근나무들도 다 불면 꺼질 듯 외로운 들길 위에 있대. 그러니까 지금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면서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지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경에서 원경인지 원경에서 근경인지 맞춰봐요. 김영랑의 5월.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진다. 바람은 넘실천 이랑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순놈이라 쫓을 뿐 황급빛 난 길이 어지럴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있는 산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버리련. 근경에서 원경일까 원경에서 근경일까? 근경에서 원경이에요. 얘는 왜요? 어디에서 시작했어? 들길에서 시작한 거야. 근데 지금 들로 들어서고 보리, 꾀꼬리, 산봉우리 이렇게 맞히죠. 그러니까 근경에서 원경. 근데 얘들아 근경에서 원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선이 마을, 들, 보리, 꾀꼬리, 산봉우리 어떤 느낌 안 그려져요? 아래에서 위로 간다는 느낌 듭니까? 그래서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가기도 하고 아래에서 위로 가기도 한다. 둘 다 맞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넘기셔서 20쪽. 그럼 지금 봐봐. 박용래의 월훈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얘들아 숙제를 해온 사람이라면 이거 풀어봤다는 걸 알 텐데 숙제 해오신 분 아십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봐봐. 마을에서 지금 네모친 것만 볼게요. 후미진 외딴집. 그 다음에 긴 밤입니다. 외딴집에 놓이는. 그럼 봐봐. 마을을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후미진 외딴집을 설명하다가 그 외딴집 안에 있는 노인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시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오른쪽에 원경, 근경 적으시면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큰 거 두 개가 하나 끝났어요. 복습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자, 시상 전개 방식이란 건 쉽게 얘기해서 뭐가? 시상 흘러가는 방식을 얘기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찾는 게 왜 중요한데? 주제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배운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것과 공간이 중요한 걸 배웠어요.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면 순행적, 거꾸로 역전당하면 역순행적. 공간적 전개 방식은 화자가 직접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자의 뭐만? 시선만 이동할 수도 있는데 화자 시선이 이동하면서 그 대상들을 나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선을 가까운데 먼데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가까운 곳을 근경, 먼 곳을 원경이라고 한다 했었어요.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5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5번은 뭐냐면 대립적 전개 방식으로 적을게요. 자, 저 친구 자네요. 자, 카메라맨이 자고 있어요. 자, 대립적 전개 방식이란 건 얘들아 다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대립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대립과 같은 말 뭐? 대조. 대조적 전개 방식이라 해도 되고 대비적 전개 방식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봐봐. 대조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을 비교하는 걸 의미한다 했었어요. 그러면 봐봐. 차이점이 난다는 건 대조는 그 중에서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될 때 하나가 화자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대상이라면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대립적 전개 방식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대조예요. 그걸 대립적 전개 방식이라고 해요. 됐지요?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요런 방식을 왜 사용하냐면 얘들아 나쁜 놈 옆에 있는 착한 놈은 더 착해 보이죠. 착한 놈 옆에 있는 나쁜 놈은 더 나쁜 놈으로 보이죠. 두 개의 특징이 서로 잘 부각되는 효과가 있어서 요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찾아볼게요.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되어 있지요. 갈게요.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치를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면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오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너무 잘 드러나요. 뭐가? 화자가 싫어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자, 이제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시 읽으면서 혹시 체크한 거 있나요? 동그라미와 세모.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세모부터 보이죠? 자, 세모 한번 불러봅시다. 플라스틱 물건 세모.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 세모. 똥덩이 바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똥덩이. 맞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번 불러볼래요? 털보네 대장간. 그 다음에 시퍼런 무쇠낫. 그 다음에 자기가 뭐가 되고 싶대?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대. 자, 그러면 얘가 왜 세모인지 얘가 왜 동그라미인지 이해됩니까? 플라스틱 물건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거잖아. 가치가 없는 거지. 이해돼?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털보네 대장간이 사라졌어. 근데 털보네 대장간은 내가 찾아가고 싶은 곳이죠. 근데 그 털보네 대장간을 없애간 현대 아파트는 부정적 감정을 주는 애지. 되죠? 그 다음에 얘들아 나를 달구어서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대. 됐지? 그 다음에 내가 꼬부랑 호미가 돼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대. 그 다음에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어딘가 걸려있고 싶대. 됐지? 그래서 부정적 시어와 긍정적 시어의 대립이 두드러지네요.
그래서 자, 요럴 때는 이 시의 주제는 너무나 명확해요. 부정적인 것은 뭐 하고 싶어 하고 없애고 싶다. 이걸 좀 유식한 용어로 비판이라고 하면 되겠죠. 긍정적인 것은 뭐 하고 싶어 한다? 지향하고 싶어 한다. 됐죠?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되어 있습니다. 맞죠? 6번은 얘들아 수미상관이에요. 자, 저 친구가 수미상관을 몰라가지고 나한테 엄청 따졌거든요. 그래서 수미상관 지금 잘 들어두라고. 자, 수미상관은 얘들아 너예요. 자, 너가 수미상관 되게 몰라서 나한테 많이 따졌어요.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머리 숫자예요. 미자가 꼬리 미자예요. 그러면 봐봐. 시의 머리는 무슨 년?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의 꼬리는 끝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 꼭 7년일 필요는 없죠. 끝년이죠. 됐죠? 그러면 얘들아 수미상관이라고 했잖아요. 자, 상관이 같은 말이 뭐냐면 상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얘기하면 대꾸예요. 천년과 끝년이 대꾸처럼 이어져 있으면 수미상관이래요.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천년과 끝년이 완전 똑같다라는 뜻이 아닌 거죠. 서로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정확한 정의로 얘기하자면 천년과 끝년의 시상이 대응한다. 이런 말 써요. 갑자기 어려워졌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꾸. 이러면 쉬워지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수미상관인지 아닌지를 찾아볼게요. 서정주의 추천사 있지요. 얘는 중요한 시예요. 별표를 하세요. 여러분들 내신에 툭하면 나올 시입니다. 얘들아 추천사가 무슨 말일까? 추천하는 글. 그렇게 해석해봐요. 이거 해석이 되나? 자, 시의 제목은 얘들아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입니다. 그네줄을 미는 시예요. 알겠죠? 밀추에 그네 천자가 있답니다. 나도 몰랐어요. 자, 그럼 봐봐.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그 다음에 B 한번 볼게요.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자, 이게 수미상관에서 제일 어려운 시예요. 천년과 끝년이 대응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애매하죠. 진짜 애매해. 그러면 봐봐. 원래 정의가 뭐라고? 시상이 대응하는가를 봐야 돼요. 시상이란 게 감정이나 사상 이런 걸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럼 봐봐.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서 그네줄을 밀어다오 향단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천년은. 끝년은 봐봐.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되어 있죠. 그럼 봐봐. 그네줄을 민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향단아로 끝났지. 그러면 요 정도는 얘들아 수미상관이라 봅니다. 알겠죠? 요 정도는. 사실 약간의 변형이라 적어놨지만 너무 많이 변형된 거긴 한데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수미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밑에 깃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첫 연과 무슨 연? 끝연을 대응시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자, 아이들이 하나씩 죽어나고 있어요. 해야 될 게 3페이지나 더 있단다. 오야.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얘들아 현대시에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고전시가에서 잘 보이는 건데 뜻이 보시면 경치나 외적 요소를 묘사하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잘하네요. 선경, 후정. 자, 요런 형태는 한시나 고전시가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고전시가 중에서도 조선시대의 시조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알겠지요? 됐지요? 네. 그러면 다시 선경 먼저 뭘 묘사하고 경치를 묘사하고 후에는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을 선경후정이라고 해요. 넘어갈게요. 정현종의 들판이 적막하다 있죠. 갈게요. 가을 햇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 오이 불길한 고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지금 봐봐. A에서는 뭘 묘사하고 있냐면 가을 햇볕에 공기에 익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야. 라고 경치를 묘사한 거예요. 근데 얘들아 두 번째 연에 들판이 적막하다라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요. 맞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 메뚜기가 없어서 들판이 적막해. 근데 메뚜기가 왜 중요한데? 메뚜기가 뭔데? 생명의 황금고리죠. 됐나요? 그럼 얘들아 선경후정의 다른 말이 뭐냐면 화자의 시선이동인데 요거는 외부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얘는 내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모 채워볼게요.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는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해도 같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내가 왜 3강부터 안 하고 7강부터 했냐면 요런 거 수미상 이런 거 그 다음에 하여튼 요런 거 설명하려고. 그럼 봐봐. 그 다음 것도 내가 7강부터 한 이유인데 그 다음 건 뭘까? 시를 전개해 나갈 때 점층의 방법을 사용한대. 너무 답이 뻔하게 있지. 점층적 전개 방식이에요. 8번에 점층적 전개 방식. 자, 그럼 반대는 뭐라고 할까? 점강. 그래서 내가 7강부터 한 거예요. 이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점층의 효과가 뭐라 그랬어요? 점층 왜 쓴다 그랬어? 나의 감정을 점점점 층을 쌓아서 표현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갈게요. 허영자의 자수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러면 점층적 전개 방식을 알 수가 없네. 얘들아 그러면 오른쪽에 해설을 한번 볼게요. 자, 화자가 마음이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술을 놓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자수를 놔. 근데 가슴속 아우성이 가라앉고 마음의 범례를 찾아낼 수 있게 되고 그 나중에 극락정토 가는 길도 보이게 된대. 그럼 봐봐. 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자수를 했더니 가슴속 아우성이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에 내면의 번뇌가 가라앉고 극락정토 가는 길이 보인대. 점점점 점층적. 됐죠? 그 다음에 9번. 요것도 한시에서 많이 보이는 겁니다. 뭘까? 기승전결이요. 얘도 한시나 시조에서 많이 보여요. 자, 그러면 1시간 넘었다고. 자, 한시나 시조에서 많이 보입니다. 자, 기승전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기자가 일어날 기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소설의 구성 단계 5단계 있지? 얘기해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맞죠? 자, 그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기승이 발달이야. 기승, 전개. 전자가 전개가 아니라 전자가 변하다의 뜻이에요. 반전. 반전까지는 아니고 변한 거. 그 다음에 결자가 끝맺을 결자. 그래서 얘들아 기승전결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김소월의 먼 후일. 김소월 시인은 여러분들이 안다 모른다. 안다. 어떤 시인? 응? 뭐라고? 크게 얘기해. 여성적 어조.
맞죠? 여성적 어조를 많이 쓰셨죠. 그것보다 중요한 거. 5월? 5월은 뭐야? 이해 못하는데. 5월? 생일이 5월이는 뭐 그런 거야? 진달래꽃 맞죠? 자, 김소월 시인의 핵심 키워드는 얘들아 한입니다. 한. 한. 뭐 한자 쓴다고 오 한 거야? 설마 이런? 자, 그러면 한자를 매우 매우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못 알아듣게. 그러면 한인데 그 한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어조가 무슨 어조냐면 민요적인 어조예요. 그래서 얘들아 민요적 율격이라는 표현을 주로 써. 율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율강에서 배우기로 하고 그냥 운율이 그렇단 얘기예요. 자, 그럼 얘들아 민요가 몇 음보일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요를 내봐. 얘들아 처외워 민요하면 아리랑이야. 그러면 아리랑이 몇 음보인지 한번 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리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사문보지요. 그래서 김소월 시인은 사문보가 두드러지는 시인입니다. 됐지요? 아유 머리야. 민요 아는 거 있냐요? 몰라요. 그래서 얘들아 음악 미술 체육은 놀라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 1년 갈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얘들아 넘어갔니? 빨리 맞히고 싶구나. 미안해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근데 요 시는 살짝 기승전결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한 시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국어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내가 반박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기부터 볼게요.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았을 때 내 말은 잊었노라. 잊었노라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현대판으로 번역해봐. 너네 나 기억나? 이렇게 보냈는데 누구세요? 요거잖아요. 현대판 번역을 좀 해봅시다.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 그리워서 잊었어. 자 3년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이별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그 다음에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이 사연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오늘도 어제도 잊지 않았어. 그럼 얘들아 이거는 잊었단 얘기야? 못 잊었단 얘기야? 못 잊었단 얘기야. 그러면 잊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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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한 건 뭘까? 잊지 못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반어. 그게 요 시는 반어가 핵심인 시예요. 반어.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됐지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잊는다는 거예요. 먼 훗날까지.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됐지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 말 안 했는데 불안해. 자, 그래서 얘들아 이게 기승전결의 흐름이래요. 자, 그 다음에 별로 동감하지 못한 건데. 자, 10번 마지막. 무엇이 변화했다? 어조 변화예요. 어조 변화. 어조 변화. 됐지요? 자, 다시 어조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어조, 말투, 톤. 됐지요? 억양 이런 걸 어조라 그래요. 그러면 어조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화자의 태도가 변화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용운은 님에 침묵되어 있습니다. 맞죠? 한용운 시인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알죠? 알아야 해요. 님의 침묵의 가장 하이라이트.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죽을래요? 끝에서 두 번째 줄 하이라이트입니다. 제발 한국인이라면 그건 좀 알자.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설. 아이씨, 우리 학교에 이게 왜 역설이냐고 나랑 30분 동안 따진 아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친구가 떠오르네요. 얘들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게 어느 시에서 나온 건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알겠지요? 그럼 봐봐. A랑 B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살빛을 깨치고 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밍새는 차디찬 띠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A랑 B랑 내용이 달라요. 근데 다른 걸 못 느껴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표정 봤을 때. 자 A를부터 볼게요. A는 봐봐. 사랑하는 나의 님이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슬퍼요. 그리고 가슴이 새로운 슬픔에 터지고 님의 얼굴에 눈멀어 막 그랬어. 좌절이죠 좌절. 근데 B의 그러나를 중심으로 C가 완전히 뒤바뀌는데 그래서 얘들아 C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알겠죠? 자,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부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들아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는 거지. 됐지요? 그래서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 줄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라고. 이해되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시인 노래 되어 있지요. 그럼 봐봐. 이 노래의 시상 전개 방식을 찾아보세요. 참 어렸었지.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노래 아시죠? 한 사람밖에 몰라요? 불러주기는 그렇고. 참 어렸었지. 자, 자, 나는 노래를 부르면 학생들이 싫어해요. 자, 그래서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은 하나로 그땐 그랬지.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을 흘러라 흘러 그땐 그랬지.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딱 여러분들 어느 시절 얘기인 것 같아요? 학창 시절 이야기인 것 같지 않아요?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학창 시절 같지 않아? 아, 여러분 너의 학창 시절은 매우 드라마틱하고 막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너무 빨라요. 아, 나도 그렇게 느껴요. 근데 수업 시간은 좀 지루해요, 나는. 자, 미안해요. 시린 겨울밤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에 왔다 그땐 그랬지. 여러분들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합격은 얘들아 겨울에 한다 맞죠? 그래요. 자, 그럼 얘들아 이 노래의 시상 전개 방식은 바로 찾아내네. 왜 역순행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으니까요. 됐지요? 네.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내가 앞에서 이거 다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한 게 있어요. 뭐가요 하지 말고 15쪽 다시 펴보세요. 15쪽에 우리가 빈칸 하나 안 채우고 끝냈어요.
자, 그러면 시상 정례 방식을 우리가 8개를 배웠는데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배울게요. 자, 다시 시상 정례 방식, 시가 흘러가는 방식. 시가 흘러갈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들아, 얘가 별표 5개 칠게 이 국어 강의에서 4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 별표로 은하수를 그린 거. 보기 별표로 은하수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조가 유사하면 의미가 유사하다. 오케이. 요게 두 번째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요 네모예요. 차이점. 자, 시상 전개 방식을 찾을 때는 반드시 차이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자, 시가 흘러가다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아니면 뭔가 변화를 주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차이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들아, 문학이든 독서든 무언가가 변화한다는 거는, 변화가 있다는 거는, 그 다음 네모가 변화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됐지요? 그럼 얘들아, 변화할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자, 시간적 전개 방식은 뭐가 변화하는 거야? 시간이 달라지는 거야. 공간적 전개 방식은 공간이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상황이 달라진 거야. 광복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이 반전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이렇게 나누어서 본 게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든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됐지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 반드시 문제로 시상전개 방식을 묻는 겁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은 맞췄고 문제를 원래 풀어야 하는데 사실 자,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까지 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3번의 별표를 한번 쳐봅시다. 요건 직접 풀어보세요. 자, 현장 오답률 2위. 이게 2015 대수능 9월 모의평가인데 2위 오답률. 그 어려웠던 비문학을 다 제치고 얘가 2위를 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됐지요? 네. 그리고 얘들아, 4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있지요? 그거 푸시면 다음 시간에 1, 2, 3번부터 풀이하고 시작할게요.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시의 형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